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롱게임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먼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며 계획적으로 삶을 차곡차곡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는 빼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긴 호흡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간 앞선 사람들은 대체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책 롱게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타이틀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쉬워 보이고 내 실패는 너무 아프고 세상은 불공평해 보였는데 누구에게나 쉬운 성공은 없고 아프지 않은 실패는 없는 거겠죠. 이 책은 적절한 예들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긴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방법으로 10개의 룰이 제시되고 그 10개의 룰이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 이렇게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일부 내용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누구나 머리로는 성공에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는 쉬운 것,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롱게임은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당장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없더라도 연설 수업을 듣고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큰 목표는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투두 리스트를 버려라. 제가 어릴 적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는 20여 년 전인 대학 시절에 이미 이런 결심을 했다. 한 수업에서 인생의 비전을 발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제 꿈은 당시엔 목돈으로 느껴질 만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말이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말했다. 현실적이지 않은 꿈이야.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많이 일해야 할 텐데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해야 할걸. 데이브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 학생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현재 그는 작가이자 시간 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주당 30시간 정도 일하며 매년 7월과 12월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사업을 운영해야 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업무 시간 사이에 끼워 넣지 않았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먼저 계획한 후 거기에 맞춰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일정으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립니다. 원치 않는 일을 참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오래 일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용인하고 나면 작은 시스템에 갇힙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전략적 비효율이 발생하죠. 반면 7월은 쉴 거야, 매일 오후 6시까지 일을 끝내자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일처리가 느린 컴퓨터나 미진한 일정관리 시스템처럼 비효율이 존재하는 지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 이 일을 꼭 해야 할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 다시 시작한다면 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까? 시인이 소네트의 엄격한 형식을 지켜가며 시를 짓듯 어떤 일에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제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일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일에 알겠다고 답하면서 다 해낼 수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그러느라 중요한 일은 뒤로 밀려나고 동료들은 실망하고 자신은 뒤처졌다는 느낌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데이브가 제시한다. 투두 리스트를 그만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 써보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줄줄이 써내려간 목록은 결국 다 해낼 수 없죠. 사람들은 데이브가 즐겨 쓰는 스케줄 앱을 알고 싶어 한다. 데이브의 답변은 그들을 실망시킨다. 왜냐하면 그 앱이란 일반적인 달력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 항목을 가장 먼저 달력에 씁니다.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쓰죠. 중요도가 아예 없는 것은 지워버리거나 타인에게 위임합니다. 애초에 거절해도 되고요. 투두리스트 대신 달력을 보면서 일하면 하루 일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다이어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생산성 버전이다. 케토식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답은 간단하다. 그냥 적게 먹는 게 최고다. 일도 똑같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시간을 빼야 한다. 근시안적 사고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끊임없는 흥분 상태, 쉼없이 이어지는 쳇바퀴 같은 일상, 공격적으로 목표만을 추구하는 태도 중 어느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두가 따르는 문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와 같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려면 내면이 강해야 한다. 대면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익숙한 상사, 동료, 고객과도 협의를 해야 하므로 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생산성 지침서로 유명한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의 저자 데이비드 앨런을 몇 년 전에 만났다. 당시 데이비드는 흥미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죠.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심리적 공간이 없으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 수백 시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사원으로 요양을 떠나거나
투스카니에 있는 농장을 빌릴 필요도 없다. 정신적 공간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더 훌륭하고 기민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거절하라. 데렉 시버스가 제안하는 거절의 전략을 살펴보자. 그는 통제불능의 바쁜 일상을 경계했다. 그런 그에게 수년 전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와, 멋지다. 당연히 해야지. 무조건이지. 할 정도가 아니라면 거절해야 해. 이러한 이분법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도 시버스에게는 잘 맞았다. 그 말을 너무 잘 따라서 거의 모든 일을 거절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덕분에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편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목요일까지 무료로 제 논문을 좀 교율해 주시겠어요? 같은 제안은 거절하고 연봉을 5만 달러 올리고 승진도 시켜드리죠. 처럼 좋은 제안은 잽싸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 이럴 때 대리기 친구가 알려준 마법의 주문은 잘 통한다. 문제는 애매한 경우에 발생한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하는 경우다. 지루해 보이는 행사에 친구가 초대해서 억지로 참석하는 것, 도움이 될 만한 관객 앞에서 무료 연설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언젠가 내 쪽에서 부탁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해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전부 허락하거나 전부 거절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신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10점 중 9점이 안 되는 것, 심지어 10점인 항목도 거절한다. 나도 용기를 냈다. 그랜드 케이맨 섬에 가는 일에서 염려되는 점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가 명확해졌다. 스케줄상 출장을 갈 수는 있었으나 앞뒤로 출장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참석하더라도 지친 탓에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게 뻔했다. 게다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연사들을 위한 예산은 없을 것이다.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는 지원되겠지만 무료로 연설을 해야 했다.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것과 햇살 좋은 날씨를 누리는 건 분명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을 녹초 상태에서 제대로 즐길 수나 있을까? 돈도 안 받고 일하면서 친구와는 따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게 나을 터였다.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했다. 그랜드 케이맨 섬에서 너희 동료들과 함께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흥미롭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겠어. 일정을 살펴봤는데 2월에서 4월에는 쉴 틈 없이 출장이 잡혀 있어서 스케줄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 아무리 멋진 곳에 가는 일이더라도 말이야. 올해 내 다짐은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거야. 나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웨비나를 연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움찔했다. 거절은 참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해냈다.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몇 년 전 만난 육군장교 TJ 와그너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나는 이 프로그램을 수년간 진행해왔다. 그중 코어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새 출발을 앞둔 참전 용사들의 커리어 목표 탐색을 돕고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가이드를 제공했다. 수십 회 이상의 재사회화 교육을 했지만 TJ는 유독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었다. 10시가 가까운 늦은 밤에 강연이 끝난 참이라 강연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떠날 채비를 하던 나에게 한 군인이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TJ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경우엔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9개월 후에 경영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그는 그동안 선장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에서 배를 운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이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는 걸 망설이고 있었다. 꿈을 좇으면 우습고 철없는 장난처럼 보일까? 미래의 고용주들이 날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그때 강연을 듣던 50여 명의 회원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TJ는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면모가 그를 돋보이게 하리라고 확신했다. 누구나 모험을 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필리핀에서 항해 이론반에 참석한 다음 말레이시아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장학교에 입학했다. 크로아티아에서 아카데미도 수료했다. TJ는 훗날 마지막 선장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희는 매우 어려운 항해 기술들을 익혔고 늘 비상시에 대비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강사들이 요트에서 구명보트를 풀어놓고선 보트가 떠내려간다 라고 고래고래 외치면서 우리를 깨웠어요. 다시 군대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는 만점으로 최종 시험을 통과했고 선장이 되어 여름 내내 지중해를 항해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었다. TJ의 모험은 강력한 스토리가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인사 담당자든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그의 서류를 집어들고 흥미로운 사람 같은데 한번 불러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다. 흥미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진정한 이점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만은 않다. 더욱 중요한 건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면 그 경험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거나 평상시라면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이다. 항해 기술을 갖춘 TJ는 경영대학원의 요트클럽에 가입했다. 막상 클럽에 들어가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즉시 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 후 그는 50명이 넘는 회원을 영입했다. 항해 분야의 네트워킹 고수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급 동료, 다른 경영대학원 요트클럽의 학생들, 클럽 회원이었던 선배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그런 만큼 TJ에게 꼭 맞는 선택이었고 그는 사람들의 고루한 조언을 무시함으로써 특별한 입지를 다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스스로 만든 기준을 따름으로써 TJ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뇌종양 환자가 마라톤 결승선을 넘다. 우리는 종종 실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다. 즉 안전한 길로만 가는 것이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목표를 왜 생각하지? 이런 생각으로 CEO를 꿈꾸는 대신 이사나 전무를 목표로 한다.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한 히트곡을 만드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선술집에서 밴드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롱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성공을 이루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여서 목표를 크게 잡으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솔직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5년이 걸릴 수도 10년 혹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도착할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쉽게 해낼 정도로 낮춰진 목표는 가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진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치 있는 큰 목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멈칫하게 한다. 오래전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뭘 써야 하지? 하지만 작지만 일관된 실천과 큰 목표가 합쳐진다면 설령 도중에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커다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루이스 벨라스케스 교수는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 자신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회복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학자인 그는 자신의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와 아내가 시카고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을 때 우연히도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결승선 주변에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선수들이 완주했을 때의 얼굴 표정까지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죠. 몇몇 사람은 결승선 앞에 이르러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다리가 아픈지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선수들이 더 가까워지니 상의에 작은 표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내밀고서야 그것이 암 생존자, 가정폭력 생존자, 유방암 생존자, 뇌종양 생존자 등을 의미하는 표식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루이스는 아내에게 내년에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뇌수술을 받고 나서야 루이스는 현실을 깨달았다. 의사에게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언제쯤 마라톤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루이스, 당신은 아마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다시 똑바로 걷는 것조차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루이스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받는 물리치료에 나의 마라톤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처방받은 횟수의 10배, 때로는 20배 연습했어요. 탈진할 때까지 연습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두통이 찾아오기도 했죠. 압도적인 노력을 통해 그는 똑바로 걷는 능력을 되찾았다. 다음엔 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건 결국 해내고 말겠다는 생각이었죠. 돌이켜보면 가장 큰 동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여느 사람이라면 뇌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느라 의사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마라톤 같은 건 잊으시죠. 루이스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했다. 그때 저에게 달리기는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줄 만한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뇌수술을 받은 후 정확히 1년 뒤에 루이스는 시카고 마라톤 결승선을 넘었다. 마지막 1마일을 뛰는 동안에는 기쁨이 벅차올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맞은편에 서서 이듬해에는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루이스는 꾸준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심지어 경주거리가 100마일에 이르는 울트라 마라톤도 뛰었다. 아픈 몸이라는 난적을 물리치기 위해 그는 한계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웠고 그 이후로 매일 근육운동과 물리치료,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스스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물론 뇌종양을 극복하는 일은
회사에서 주목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해내는 일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 그럼에도 우리는 루이스의 사례로부터 보편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주변에서 들려오던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실망할 일 따위 없도록 마라톤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그 대신 루이스는 한계를 넘는 목표를 세워 큰 동력을 얻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지난한 일상적인 단계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게다가 관심사와 맞다면 아무리 높거나 멀리 있는 목표이더라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긴다. 단순히 관리하기 쉬운 목표보다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다. 마시멜로를 참은 아이들은 특별할까? 월터 미셸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봤을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빈 유치원에서 1960년대에 수행한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 한 개를 지금 먹거나 15분 동안 마시멜로가 놓인 방에서 혼자 기다린 다음 2개를 받는 선택권이 있었다. 뜻밖의 결과는 몇십 년 후에 밝혀지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성공과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릴 때 자기 통제를 통해 기다리는 일이 가능했던 침착한 아이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 뉴요커 기자인 마리아 코니코바에 따르면 오래 기다린 아이들은 학문적 성취가 더 컸으며 수입도 더 높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또한 징역형, 비만, 마약 같은 부정적인 일을 피할 확률도 높았다. 여기까지는 사회과학이나 마케팅 관련 기사를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이 영원히 특정한 성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평생을 쿠키 몬스터처럼 개걸스럽게 단 것만 먹거나 성실한 성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만족감을 미루고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기적인 성과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코니코바의 설명이다. 대상에 대하여 상상 속에서 거리를 두거나 대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 완전히 무관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다. 이런 방법은 비만을 피하는 데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기사를 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네트워킹 행사에 참가하는 등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활동들도 그 순간에는 괴롭거나 귀찮게 느껴진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는 필요한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는 없을까? 물론 방법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책을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어려운 점은 이런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300쪽을 내리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럴 때 행동을 작게 쪼개야 한다. 한 번도 책을 써보지 않은 사람 혹은 글을 쓰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한 챕터를 쓰는 것조차 힘들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BJ 포그는 다른 접근법을 소개했다. 간단한 행동일 경우 동기부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들은 너무 작고 쉬워서 거부감을 갖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포그는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딱 치아 한 개에만 사용해 보기로 했다. 시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이에만 치실을 사용해도 습관을 유지하면 점차 치아 전체에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청구서 한 개를 먼저 처리하고 책상 위에서 딱 한 개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제안한다.
긴장되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먼저 작게 시작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핸드폰에 저장해둔 연락처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자.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다 쓸 필요는 없다. 딱 한 단락만 완성해보자. 이때 핵심은 바로 시작한다는 데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는 기술을 알아보았다. 먼저 기꺼이 거절할 줄 아는 태도가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기꺼이 실패하기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로 여기는 경험은 유용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이 길어질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믿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전략을 자신의 삶에서 능수능란하게 적용해보자. 오늘 소개한 내용은 롱게임이라는 책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꼭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한 방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눈앞의 것만 보고 급급해서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고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 책은 10가지 룰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좋은 제안도 때로는 거절한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넷째, 내 인생의 시간 포트폴리오를 짠다. 다섯째, 탐색과 집중의 사이클을 만든다. 여섯째, 시간과 관계 레버리지로 퀀텀 점프를 한다. 일곱 번째,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과 만난다. 여덟 번째, 끝까지 해내기 위한 회복력을 기른다. 아홉 번째, 실패에서 기회를 찾는다. 열 번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한다. 늘 그렇듯 이렇게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 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